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배 아파서 나온 것도 아닌 애한테 시달리던 생활을 청산했던 사람입니다. 그 애는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더러 큰아들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저는 단 1%의 농담도 없이 남편을 아들 취급해왔어요. 농담 따위를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골칫덩이인 애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 인간과 15년이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그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제가 어떻게 때려쳤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애초에 일로 만나던 사이였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트 유통회사에 일하던 남편이 자주 들렀거든요. 처음엔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정도로만 안면이 튀어 있었는데 우연히 몇 번 대화를 했다가 서로 잘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죠. 서로 결혼 정년기인 사이에 만났으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양가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저는 1남 1녀 중 첫째 딸이었고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였기에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이 막내인 티가 많이 나곤 했는데요. 당시엔 늘 책임감이 강하고 피곤하게 사는 저랑은 달리 해맑고 긍정적인 남편이 좋아 보이기만 했네요. 하지만 그건 연애할 때나 좋은 거였지 결혼하고 나니 전혀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신혼일적 명절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저는 정신없는 주방 한켠에서 끊임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옆을 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한텐 눈길 한 번을 안 주고 전만 계속 집어먹더군요. 아주버님들은 무거운 걸 옮겨주기도 하고 형님들을 한 번씩 도와주시는데 남편은 TV에 정신이 팔려 낄낄거리거나 있고 말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속이 부글거렸지만 식사가 마칠 때까지 티를 내진 않았는데요. 식사를 다 마친 후 디저트로 제가 배를 깎았는데 하필 그날따라 너무 과즙이 많은 배였는지 과즙이 눈에 튀고 만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는데 눈이 너무 따가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하하! 표정 엄청 웃기네.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표정이 웃기다면서 한참을 웃더라고요. 둘째 형님이 얼른 제 손에서 배와 칼을 가져가시면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얼른 가서 헹궈내 동서. 큰아가 TV장 첫 번째 서랍에 인공 눈물 있다. 그거 막내 좀 출연. 네 어머님. 동서 괜찮아? 시어머니와 두 형님 도움으로 저는 겨우 눈물 헹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어요. 주변 분들은 계속 절 걱정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까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며 계속 실실 웃고만 있더군요. 결국 큰아주버님이 남편을 나무랐어요. 야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재수씨가 칼 들고 눈을 다쳤는데 네가 인공눈물도 가져다 주고 헹궈주기도 했어야지. 뭐가 웃기다고 그러고 있냐? 사람이 다친 게 웃겨? 그게 다친 거면 당연히 그랬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한쪽 눈 뜬 거 보고 한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마누라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못 쓴다. 네 형들 하는 것 좀 보고 배워. 누뚱이라고 우냐우냐 키운 내 잘못이지. 에휴. 시댁 식구들이 한 소리씩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며 웃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는 화를 참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남편은 처음엔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지냐며 시덥잖은 농담 따먹긴 하다가 제가 버럭 화를 내니 자기가 빠지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야 제가 정말로 화가 났다는 걸 알았다며 진지하게 사과를 해왔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그때는 넘어가 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한 거였죠.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특히 두 아주버님과 형님은 예전에 쓰던 육아용품이라며 저희한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려주었어요. 그 중에서는
육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서적도 꽤 많았죠. 시어머니가 남편들어 임신한 마누라 시키지 말고 혼자 다차에 옮기라고 하니 남편은 무거운 육아 서적을 전부 골라내며 말하더군요. 아이, 이런 거 무겁기만 하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형, 이거 다시 가져가. 까불지 말고 가져가라. 이거 열심히 봐도 잘할까 말까야.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려울 건 또 뭐야. 애가 우는 건 똥오줌 쌌을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셋 중 하나 아니야? 그거 세 개만 계속해주면 애 키우는 거야 뭐 금방이지.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 허튼 소리 말고 지금 시간 있을 때 배워놔. 남자 새끼가 이 정도 책도 못 들어서 그딴 소리 나냐? 그렇다기보다는 참나. 알았어. 보긴 볼게. 진우, 너 건성으로 하지 말고 형들 말 좀 들어라. 네가 애를 잘못 키울수록 마누라 고생시키는 거다. 어? 내가 어려서부터 조카들 잘 놀아줬잖아. 걱정 붙들어 매엄마.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셔도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죠. 집에 와서도 제가 육아서적을 같이 보자고 할 때마다 본인이 조카들을 얼마나 잘 봐줬는 줄 아나며 큰소리치다가 결국 또 몇 번 화를 낸 뒤에야 책 보는 신용을 했어요. 그렇게 큰소리 떵떵 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했다면 저도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매사에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놀라울 만큼 책임감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출산일을 얼마 앞두지 않아 배가 남산만 하던 어느 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며칠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시어머니가 저녁에 잠시 들렀다 가기로 해서 시어머니가 오실 때까지만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 웃던 남편이 제 옆에 다가와 제 배를 북 치듯이 바구 두드리며 노는 거예요. 쉬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의 손을 세게 쳐냈죠.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프게 해? 아, 깜짝이야. 내가 뭐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닌데 뭐가 아파? 안에 애가 들어있는데 그럼 안 아파? 그냥 살짝 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방금 진짜로 때렸잖아. 애가 들어있는 배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뭘 또 내가 때렸다고 그래. 그냥 좀 친 거 가지고. 여기 배 봐, 빨개졌잖아. 당신 애 베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와이프한테 이게 할 짓이야?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당신이 애야? 남편은 제 말에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며 궁시렁거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시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거 맞았지만 장난으로 넘어가기엔 남편이 너무 세게 쳤었어요. 배가 온통 남편 손자국으로 빨개질 정도로요. 얼룩덜룩한 배를 보자 철딱서니 없는 남편 때문에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제가 울고 있던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운 티가 나는 절 보고 무슨 일이라며 놀라서 물어보셨죠.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마누라가 애 베고 힘들어서 누워있으면 팔다리나 주물러 줄 것이지. 거기 가서 배를 치고 앉아있어? 어? 아, 엄마는 왜 이 사람 말만 듣고 때려? 나는 장난이었다고. 부부 사이에 장난도 못 쳐? 여기 얘 배 좀 봐라, 빨간 거. 이게 장난이야? 네 마누라랑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린 게 장난이냐고. 어쩜 이렇게 처리 안 될까? 다음 달에 애 아빠가 된다는 놈이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저지르게만 해봐. 어? 아,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 좀 때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호되게 혼내시며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호통을 치시자 남편은 겨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그날 일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죠. 남편은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에게 한동안 잔소리를 듣더니 출산 전까지는 제 주변에 오면 전보다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군요. 첫째를 출산한 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몸을 풀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핏덩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 임신을 하고 말았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임신을 하자 이번엔 친정도 시댁도 모두 축하보단 걱정을 먼저 하시더군요. 저 역시 눈앞이 깜깜하기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인 걸 어쩌겠어요.
저는 첫째 돌잔치를 치르자마자 둘째를 출산했고 갓난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애 둘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두 분과 달리 남편은 애가 생기기 전과 다름없이 집안일이나 육아는 나 몰라라 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친정엄마와 둘이 하루 종일 애를 돌보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아, 오늘 원래 대전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날짜가 다음 주로 변경됐어. 원래 오늘 일정 그거 하나였는데 갑자기 시간이 붕 떠버려서 그냥 PC방에서 게임 좀 하다가 들어온 거야. 남편의 말에 저희 엄마가 눈빛이 매서워지셨죠. PC방? 일이 빨리 끝났으면 와서 애 보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PC방에서 놀다가 왔다는 거야? 엄마의 말에 남편은 당황해서 우물쭈물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어차피 남는 시간이어서요. 선아는 그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애를 둘이나 혼자 키우고 집안일까지 한단 말이야? 내가 1년 넘게 여기 와서 애 봐주는 동안 자네가 설거지 하나, 아니 양말 한 짝을 혼자 개놓는 꼴을 못 봤네. 저번 달부터는 선아한테 도시락까지 싸달라고 했다며? 그게 저도 장모님 안 계시고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럽니다. 뭘 도와줬는데? 저번 주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렸고 빨래도 빨래통에 넣고요. 지금 그걸 도와줬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의 싸늘한 말에 남편은 기가 죽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남편이 그래도 일찍 들어왔으니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죠.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외투를 입는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저 장모님 태워다 드릴까요? 됐네. 애를 낳기만 하면 다야? 아빠가 됐으면 책임감 있게 키울 줄도 알아야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자네 몫의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닌가? 뭐? 빨래를 빨래통에 넣으나? 대가 어이가 없어서. 엄마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기가 죽어있던 남편은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얌전히 육아를 돕더군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죠. 2주에 한 번씩 엄마가 오시니 남편은 전처럼 또 놀러 다닐 생각을 하며 긴장이 풀어지다가도 다시 2주마다 기강이 잡혀 육아를 돕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자 저는 드디어 인생이 조금 여유로워졌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부족했던 잠도 많이 자고 미뤄두기만 했던 대청소도 했죠. 그렇게 약 3, 4개월의 여유를 즐기던 저는 다시 큰애 때문에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 괴롭힌 큰애는 제 첫째 딸이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날 퇴근하는 남편 품에 안겨있는 주먹만한 강아지였죠. 갑자기 웬 강아지를 안고 왔어? 설마 키우려는 건 아니지? 누가 잠깐 맡긴 거지?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누가 맡겨? 내가 데리고 왔어. 이름은 뽀삐야. 출장 갔다가 유기견 분양하는 데 있지. 그런 곳을 들렀는데 이런 핏덩이가 있는 거야. 진짜 거기 있는 강아지 중에 제일 어리고 작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키우겠다는 거야? 애들 키우고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강아지야. 당장 다시 가서 분양 취소하고 와. 애들은 이제 다 유치원 가는데 뭐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조그만 애 키우는데 무슨 노력이 든다고.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키우든가.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서 나랑은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무턱대로 데려올 생각을 해? 거기 있는 유기견들 다 당신같이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 분양했다가 마음 바꾼 사람들이 버린 개들이야. 얘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냐고. 아우, 이제 막 데려오기만 한 거야. 하루도 안 지났는데 내가 무책임한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잘 키우면 되잖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밥도 채워놓고 물도 채워 넣을게. 됐어? 아침에 내가 산책시키고 퇴근하고 산책 또 시키면 되잖아.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냈지만 저는 남편이 한 말 중 단 한마디도 진심일 거라고 믿질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되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되고 말았죠. 속이 부글부글거렸지만 주먹만한 강아지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남편처럼 책임감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 제 잘못이죠. 제가 강아지 배변 훈련을 키우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려고 씨름하는 동안 남편은 강아지 배변 패드 한 번도 갈지 않으면서 강아지랑 사진을 찍거나 자기 심심할 때만 산책을 하는 등 본인 편한 것만 골라서 해댔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 육아 스트레스와 강아지 육아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온 저는 결국 남편에게 뽀삐의 배변 패드를 집어 던져버렸고 그 뒤로 남편은 본인 용돈으로 강아지 유치원을 등록하고 강아지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또 지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정도로 다 큰 뒤로는 애들이 어찌나 싸우던지요. 연년생인데다가 남매이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더군요. 누나가 혹은 동생이 이런저런 짓을 저질렀다고 고자질한다고요. 남편에게 대신 애들 중재 좀 해달라고 하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배나 긁으면서 이딴 소리를 해댔죠. 애들 혼내는 건 당신 몫이잖아. 괜히 내가 혼냈다가 애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그런 건 당신이 해. 결국 애들이 크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저는 전혀 여유가 생기지 않았고 다시 일하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까지 챙기다 보니 시간이 늘 빠듯했어요. 두 형님도 물론 자주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긴 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제가 아무래도 매일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몸이 더 고대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전 시어머니 간병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거면 또 모를까. 그냥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인 제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으니 고생한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죠. 어머니, 저번에 미역국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많이 끓여놨어요. 이거 이따 저녁에 냉장고에 넣고 갈 테니까 조금씩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약이 좀 많이 남아있던데 꼬박꼬박 드시고요. 제가 약 드시는 시간 맞춰서 문자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금요일 날요. 병원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점심 드실까요? 제가 좀 일찍 올게요. 그 미역국 반은 너 가져가라. 그러려고 재료 많이 사놓은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노란 통 있지? 그거 큰 것도 가져가. 내가 엊그제 미역 줄기 좀 묻혀놨어. 아유, 뭐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제가 왔을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너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빈혈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미역이니 소고기니 그런 게 좋다더라. 벌써부터 그러면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해. 가져가서 많이 먹어라. 어머,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여 와서 앉아 쉬어. 내가 진호 오라고 불렀다. 그거 네가 다 들고 가지 말고 진우 돌아와서 차로 옮기려고 했으니 걔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 그만 쉬어. 시어머니의 배려로 저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소파에서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이 잦았죠. 시어머니가 절 이렇게나 챙겨주시니 저는 사실 다른 집 며느리랑 달리 시댁에 가는 게 싫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술 부위가 다 낫고 저와 산책도 자주 하며 어느 정도 체력도 다시 생기셨을 땐 저는 헬스장을 끊어드렸답니다. 거기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신 뒤로 시어머니는 허리 아픈 게 점점 더 나아진다며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희 친정 아빠가 칠순생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은 친정 근처 고급 한식당 2층을 빌려 칠순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마침 친정엄마와 친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이었기에 장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모이는 인원이 많았기에 장소부터 빨리 정한 뒤 나머지 세세한 걸 결정하기로 한 거였어요. 평소 저희 친정엄마랑 사이가 좋았던 시어머니도 칠순잔치에 오고 싶다고 하셨고 마침 그 주에 일정이 비어있던 큰 아주버님이 같이 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 칠순생신 2달 전에 모든 걸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도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마저 그 주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않았을 정도로 온 가족이 그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칠순잔치를 고작 3일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칠순잔치 때 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 주었을 때였어요. 당신 여기 옷 이거 다려놨어. 위에 남방은 안에 흰 티 받쳐서 입고 바지 입을 때 벨트는 이거로 해. 알았지? 옷걸이에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신발 새로 세탁한 거 있거든. 신발장 맨 위에 놔뒀어. 그거 신으면 돼.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얘기해 줄게. 왜? 그렇게 입으면 불편한데? 그럼 아빠 칠순인데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갈 거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입어. 이게 제일 깔끔하니까. 장인어른 칠순? 거기에 나도 가? 그럼 당연히 당신도 가는 거지. 안 갈 생각이었어? 어머님이랑 큰아주버님도 오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그 컵 다 썼으면 얼른 싱크대에 갖다 놔.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안 돼. 뽀삐 유치원 가야 돼.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도 절 그저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그걸 깨닫자마자 혈압이 확 오르는 겁니다. 지금 강아지 유치원 가느라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못 온다는 거야? 장인어른 생일은 내일 아니야? 토요일은 뽀삐 생일 당일이야. 그것도 10주년이라고. 내일이 생일이면 생일잔치도 내일 하든가. 왜 날짜를 겹쳐서 잡아? 세상 천지에 칠순잔치를 평일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강아지 생신잔치를 뭐 얼마나 성대하게 하겠다고 장인어른 칠순을 놓치겠다는 거야.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너무 뽀삐한테 관심이 없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해? 그렇게 불쌍한 애 데려다가 당신이 대체 뭘 얼마나 잘 키웠는데. 걔가 아플 때 병원을 한번 데려가 보기로 했어. 훈련이나 제대로 시키기로 했어. 하다못해 걔 약이라도 당신 손으로 먹인 적 있어? 산책도 일주일에 2-3번 꼴랑 시키지? 실질적으로 뽀삐 키우고 있는 건 나야. 뽀삐 생일이야. 맛있는 거 좀 먹이면 됐지. 그걸 지금 우리 아빠 칠순 생신이랑 비교하는 거야? 뽀삐 생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우스갯소리라도 그렇지. 이미 유치원 사람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도 1박 2일로 안 잡고 당일치기로만 잡았다고. 그래서 뭐 칭찬해달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모자랬다고 그딴 소리라는 거야. 생일 파티도 맘대로 못 해주냐? 목이 다 나가도록 싸웠지만 남편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아예 베란다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 남편의 짐을 손이 잡히는 대로 구겨 넣은 뒤 강아지랑 같이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캐리어에 담긴 물품도 사실 반 이상이 강아지 물품이었죠. 남편 짐은 뭘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캐리어를 집어 던지며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쳐내자 남편은 자기도 질세라 자기가 여기 아니면 뭐 잘 데가 없는 줄 아냐면서 나가버렸어요. 한동안 남편이 나간 문을 시근덕대면서 바라보던 저는 겨우 화를 다시 누르고 방으로 들어왔죠. 남편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가더니 다음날 저녁 바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들어오지 못하자 괜히 현관문을 발로 퉁퉁 몇 번 차고 또 어디론가 가버렸죠. 다시 그 다음날 칠순잔치를 고작 하루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칠순잔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거였죠. 그리고 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뒷감당은 각오하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남편에게서 별다른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남편과 이혼까지 각오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니 남편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 칠순잔치에 참여했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남편이 업무차 지방에 가느라 오지 못했다고 대답할 뿐 그 외의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친정엄마가 뒤에서 조용히 물어보셨을 때 그리고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이 의아한 듯 여쭤보셨을 때는 그냥 안 온대요 라고만 대답했죠. 세 분 다 제가 말을 아끼는 모습에 더 질문하진 않았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시작한 칠순잔치는 4시쯤 모두 정리가 되었어요. 칠순잔치가 끝난 뒤
저는 부모님을 먼저 집에 데려다 드리고 왔어요. 엄마는 집에 들어가기 전 저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엔 별말하지 않았어요. 이후 곧장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집에 있던 가장 큰 캐리어를 끌고 와 남아있던 남편과 뽀삐짐을 모두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날 준비해 놓은 서류 봉투를 캐리어 앞에 박스 테이프를 둘둘 둘러붙였죠. 낑낑대며 캐리어를 끌면서 저는 당장 택시를 불러 남편이 여행을 갔다는 장소로 이동했어요.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라. 앞으로는 나 병원 갈 때마다 오는 것도 그만둬. 이제는 진우 시킬 거니까. 내가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집안일은 쳐다도 보지 말어. 정말이야. 네, 어머님. 어머님께는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해서 내가 미안하지. 진우 그놈은 이혼 당해도 싸. 나한테 마음 쓸 거 없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어? 네. 시어머니와 장상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나니 어느새 해가 거의 다 져버렸고 제가 탄 택시는 남편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어느 펜션이었는데 넓은 마당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주인과 뛰놀고 있더군요. 제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제 앞으로 후다닥 뛰어왔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당신 차키 어딨어? 내 외투에 있지. 저는 당장 펜션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외투를 찾아낸 뒤 들고 왔습니다. 다시 펜션 문을 열고 나가니 여전히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주목하더군요. 남편은 어느새 강아지를 안고 온 모양이었고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 보내나 보네. 우리 아빠 칠순잔치 빼먹고 강아지 생일잔치나 온 주제에. 또 그 소리야? 내가 미리 말하고 왔잖아. 오늘은 뽀삐 생일 당일이라니까.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고? 장인어른 칠순잔치 쌩 까고 강아지 생일이나 챙기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다. 강아지 목욕 한번 지 손으로 안 시켜주는 인간이 애견인이네 뭐네 가증 떠는 것도 신물난다고. 더 이상 철딱선이 없는 당신 뒤치다거리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여기가 그렇게 좋으면 강아지랑 둘이서 여기서 살던지 해.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니 들고 있던 캐리어를 남편 발밑에 집어던졌어요. 캐리어에 정강이를 맞았는지 남편이 악 소리를 내며 캐리어 위로 꼬꾸라지더군요.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헐, 대박이다. 장인어른 칠순이었대 오늘이. 오늘이? 오늘이 칠순인데 여기 온 거라고? 근데 진우님 뽀삐 엄청 아끼시던데 목욕 한 번 안 시켜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저는 그 모든 웅성거림을 뒤로한 채 남편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모든 짐도 주차장 땅바닥에 패대기 친 뒤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엄청나게 전화가 왔지만 전부 싹 무시해버렸고요. 알아서 택시를 부르던지 남의 차를 빌려 타던지 제 알 바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건 실패한 모양인지 그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늦게서야 남편이 낑낑거리며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린 상태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절 찾더군요. 여보, 문 좀 열어줘. 당신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저는 인터폰을 통해 대꾸했어요. 캐리어에 붙은 서류에 도장 찍었어? 무슨 도장?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그 나이 먹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지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이잖아 당신. 일단 문 좀 열어. 들어가서 얘기하자. 웃기시네.
이 집 4명인 거 몰라? 우리 부모님이 4명이로 마련해 주신 거잖아. 당신이 잘 공간은 없으니까 꺼져. 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고? 남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징징대다가 결국 짐을 다시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댁엔 아주버님들과 시어머니가 남편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세 분은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면서 남편을 호되게 혼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큰형님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세 분은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행동을 구구절절히 읊으면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행동해놓고 장인어른 칠순잔치도 안 갈 수 있냐며 앞으로 남편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절연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남편을 그대로 다시 쫓아냈다더군요. 남편이 그러고 있을 동안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와서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밤 늦게 시댁에서 쫓겨난 뒤 저희 집 앞으로 돌아온 남편이 밤새 문 밖에서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밤새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짐들을 한켠에 모아두고 뽀삐를 아는 채 잠이 들어 있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이 깨더니 후다닥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화 많이 났지? 내가 앞으로는 장인어른 생일은 정말 칼같이 지킬게. 장모님 생일도. 됐어, 일어나. 법원 가야지. 법원?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하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는 됐다고 했잖아. 얼른 안 일어나?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아,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어? 아니,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해놓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애들은 나 따라온대. 뭐? 애들은 당신 안 따라가고 나 따라온다고. 아니, 왜? 내가 애들이랑 얼마나 친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혼하지 말자. 어? 내가 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게. 정말이야. 시키는 걸 다 한다고? 그래, 진짜 시키는 거 다 할게. 뭐부터 해? 뽀삐 샤워부터 시켜? 당장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그래야지. 내가 싹싹 빌게. 지금 바로 가? 알아서 와. 난 차 타고 갈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널브러진 남편을 두고 혼자 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 댁에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제서야 그동안의 일을 설명드렸죠. 사실 그때도 실제 벌어진 일보다 훨씬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방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화를 내실까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어요. 2시간 조금 넘게 지나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저희 아빠는 당장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소금바가지를 그대로 세게 뿌려버리셨죠. 엄마도 같이 나가셔서 아빠랑 똑같이 소금을 뿌리셨어요. 아따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금을 맞고 잠시 휘청이던 남편은 후다닥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던 대로 싹싹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내 딸을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시켜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다야? 자네 같으면 서연이 동현이 괴롭힌 애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오냐 그래 알았다 할 텐가? 아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애 둘 키우면서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부터 아주 눈여겨봤네. 자네같이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평생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인간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됐네. 선엄마, 들어가. 무릎을 꿇던 말던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 아닌가. 그냥 들어가자고.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저희 아빠 엄마의 바지 밑단을 붙잡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 와이프랑 애들 없으면 혼자서는 못 살아요. 제가 뭘 하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이거 안 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뭐든지 할게요. 아빠는 남편에게 잡힌 발을 털면서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자네는 지금 이대로 돌려보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게 뻔하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퇴근하고 나면 자네 집이 아닌 우리 집으로 오게. 내가 자네를 고쳐 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테니까. 예? 아, 네네, 그렇게 할게요. 선아, 나와봐라. 그동안 현관 바로 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엄마의 부름에 얼른 엄마 옆으로 갔어요. 그러자 엄마는 절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지금 당장 이혼할래? 아니면 네 남편 한번 고쳐 써볼래? 당신 진짜 고쳐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는 남편을 보다가 저는 엄마한테 고쳐 써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냈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시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다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다시 시어머니 댁에 불려갔습니다. 이 녀석은 일주일 가지고는 택도 없어. 아예 습관 자체를 고쳐놔야 돼. 우리가 최소 석 달은 더 교육시킬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저는 남편을 좀 더 기다리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두 아주버님은 정말로 3개월 동안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시어머니 댁, 큰아주버님 댁, 작은아주버님 댁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집안일을 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일이 끝나면 저희 집으로 같이 오셔서 저희 집안일까지 마치고 뽀삐 샤워나 뽀삐 집 청소까지 시키고 돌아가시곤 하셨죠. 어차피 집에만 있던 제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꼭 따로 전화가 오곤 했어요. 동서, 우리 남편이 오늘 절대 빨래 미리 개놓지 말래. 이따가 서방님 데려가서 시키겠다고. 그리고 저녁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서 제육을 좀 볶을 거거든. 그거 이따 가져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지난번처럼 괜히 우리 남편까지 대접한다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셔서 정말로 저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만 바쁜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남편은 저희 집으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온 날 식탁에 남편을 불러다 앉혔죠. 자, 우리 이혼 서류야. 왜 또 이혼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진짜야. 나 이제 막 집에 제대로 붙어있게 됐는데 바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철없이 살아서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한번 지켜봐봐. 내가 앞으로는 전처럼 행동하는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사실 그동안 우리 애들이랑도 얘기를 몇 번 했어. 내가 연락했거든.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내 잘못이라고 당신 편만 들더라고. 차연이 동현이 둘 다 내가 잘못했대. 애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못나게 굴었는지 알겠더라고. 앞으로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못난 모습 안 보이고 살게. 정말 다른 모습 보여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제 도장이 찍혀있는 이혼 서류는 일단 보관하고 있겠다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정말로 그날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퇴근하고 아무데나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는 모습이 없어진 게 첫 번째로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주말에도 제가 요리를 하면 설거지와 청소는 자기가 맡아서 했고 장볼 때도 늘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뽀삐를 도맡아 케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강아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남편 말로는 제가 캐리어를 집어 던지는 걸 본 이후로 유치원 사람들이 본인에게 말을 안 걸고 뒤에서 쑥덕거리기만 한다더라고요. 몇몇 아주머니는 티나게 혀를 차면서 질 나쁜 견주라고 혼잣말하다 흉을 보셨다더군요. 남한테 욕먹는 건 또 싫어하는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주눅이 들어 그 유치원은 못 가겠다고 자리를 옮긴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늘 마음속으로는 이혼 서류를 떠올리며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남편을 제 자식처럼 챙기는 일은 그 1년 동안 없었어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던 큰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반년 전만 해도 저는 계속해서 달라진 남편을 믿지 못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많이 풀어졌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는 중이고요.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이룬 데에는 절 아껴주고 제 편을 들어준 다른 가족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다른 가족분들께 이 은혜를 갚아 나가며 살아가려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도 늘 평화롭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